2025년 이더리움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가격은 좀 조용했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네, 겉보기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서는 와, 정말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핵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대수술 수준이었죠. 리더십도 재편되고 정말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막 연달아 진행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이더리움이 어떻게 이런 큰 변화를 겪었는지 상반기의 팩트라와 하반기의 피사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2025년이 그냥 기술 몇 개 추가한 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 이상이다. 네, 이더리움 재단의 방향성 자체가 재정립됐거든요. 그 결과로 여러분의 지갑 경험부터 네트워크의 확장성, 보안, 그리고 수많은 레이어 2를 넘나드는 상호 운용성까지. 와, 거의 모든 것이네요. 네, 이더리움의 향후 2, 3년 로드맵이 사실상 새로 그려진 겁니다. 팩트라가 뭘 바꿨고 퓨사카가 그 위에 뭘 쌓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기술이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사람 이야기부터 해야죠. 네, 바로 2025년 초에 썼던 이더리움 재단 내부의 변화. 그때 커뮤니티에서 방향을 잃었다. 이런 비판이 꽤 많았잖아요. 네, 그 지적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탈리 부테린이 제시한 로드맵은 원대한데 네. 재단의 자원 분배나 개발 우선순위가 L2 생태계의 그 폭발적인 성장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었죠. 아, 핵심 개발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곁가지만 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재단이 리더십 구조 개편으로 이 문제에 직접 응답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리더 몇 명을 바꾼 게 아니라 커뮤니티의 비판을 수용해서 조직의 최우선 과제를 다시 정하는 과정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야 미야구치가 프레스던트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샤오웨이 왕하고 토마시 스탄착이 공동 익세큐티브 다이렉터로서 실제 개발과 자원 배분을 총괄하게 된 거죠. 역할 분담이 명확해졌네요. 네, 이더리움 같은 거대 프로젝트에서는 누가 방향을 잡고 돈과 인력을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게 곧 기술 개발의 속도랑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이 개편을 통해 2025년 이더리움의 우선순위가 L2 확장, 보안, 상호 운용성, 그리고 프라이버시로 아주 선명해진 겁니다. 방향키를 새로 잡고 항해 목적지를 명확히 한 거네요. 그렇게 방향을 딱 잡고 나서 2025년 5월 7일 드디어 첫 번째 핵심 이벤트인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네, 드디어 기술 이야기로 넘어왔네요. 근데 팩트라라는 이름 자체도 좀 재밌어요. 프라하랑 일렉트라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들었는데 왜 굳이 합쳤을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원래는 실행 레이어, 그러니까 프라하랑 합일 레이어, 일렉트라를 따로 계획했었어요. 네, 따로요? 그런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업그레이드의 핵심 기능들이 서로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때려 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따로 할 게 아니다. 한 번에 묶어서 시너지를 내자. 이런 합의라 이뤄졌고 그 결과물이 바로 팩트랍니다. 그렇군요. 그럼 팩트라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팩트라는 사용자 지갑 경험, 검증자 구조, 그리고 L2 확장성,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용자한테 가장 와닿는 변화는 역시 EIP770이 계정 추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체감이 큰 부분이죠. 근데 이 계정 추상화라는 말이 처음 들으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 지갑이 그냥 열쇠라 금고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그 금고 자체에다가 뭐랄까 이런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돈을 내줘 같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씹는 거. 이렇게 보면 될까요? 와, 정확히 보셨습니다. 비유가 아주 딱 맞네요. 아, 다행입니다. 덕분에 여러분의 지갑이 단순한 자산 보관소가 아니라 하나의 앱처럼 아주 똑똑하고 유연하게 작동할 길이 열린 거예요. 앱처럼요? 네. 예를 들면 매번 거래마다 서명할 필요 없이 특정 D앱에 대해서는 하루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거래를 승인하게 하거나 여러 거래 서명을 하나로 묶어서 수수료를 아끼는 기능 같은 게 가능해지는 거죠. 와, 사용자 편의성이 정말 극적으로 올라가겠는데요. 네, 그 기반 기술이 마련된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검증자 구조. EIP7251을 통해서 최대 스테이킹 한도가 32 ECH에서 2048 ECH로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 대폭 늘었죠.
이건 대규모 검증자들한테는 확실히 효율적일 텐데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결국 자본력 큰 소수한테만 유리해서 중앙화를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네, 그 우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도만 늘린 게 아니에요. 핵심은 크라켄 같은 대규모 거래소나 스테이킹 풀들이 수백, 수천 개의 32EC짜리 검증자를 따로 관리하느라 생기는 비효율을 줄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아, 운영 부담을 줄여준다. 그렇죠. 그들의 운영 부담이 줄면 그 혜택이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액 스테이커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논리였죠. 물론 중앙화에 대한 경계는 계속해야 하지만요. 일단은 네트워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블록 처리량 확장이었죠. 이건 L2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였고요. 맞습니다. L2들이 데이터를 이더리움에 기록하는 통로, 그러니까 블록 스페이스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통로가 넓어졌다. 네, 단기적으로 사용자가 와, 수수료가 갑자기 싸졌네 하고 체감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어요. 아, 그랬나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L2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저렴하게 이더리움에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L2의 전반적인 수수료를 낮추고 처리량을 늘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프라 개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팩트라를 정리해보면 L2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편의성, 또 네트워크 운영의 효율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선한 그야말로 기초 체력 강화 업그레이드였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앞으로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었죠. 팩트라로 L2로 가는 길을 넓히고 사용자랑 검증자 편의성까지 높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위에서 움직이는 자산 가치도 엄청나게 커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보안에 대한 부담감도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트릴리언 달러 시큐리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수조 달러 규모의 금융을 감당할 보안 정도가 되겠네요. 수조 달러의 보안?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철학적 전환이 일어나요. 보안을 단순히 해킹 불가능한 완벽한 코드로만 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코드의 완벽성을 넘어선다니 그게 무슨 의미죠? 핵심 철학은 이겁니다. 사람이 실수하게 만드는 사용자 경험, 즉 UX는 그 자체로 보안 취약점이다. 아, 사람이 실수하게 만드는 UX? 네. 기술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도 사용자가 복잡한 서명 화면을 잘못 이해해서 피싱 사기에 넘어가거나 복구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자산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저도 가끔 복잡한 권한부여 화면 보면 이게 지금 내 모든 자산을 넘기는 서명인가? 하고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 보니 단중이 서명 화면뿐만 아니라 그 시드 구문 잃어버려서 자산 0021낸 경우도 결국 UX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기술은 완벽했지만 사용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시스템 때문에 자산이 사라진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불친절한 UX는 사용자를 피싱이나 권한 남발 같은 위험에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2025년의 보안 논의는 기술 영역을 넘어서 사용자의 경험, 지갑의 기본 설정, 자산 복구 절차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철학적 변화와 함께 재단의 자금 운영 전략도 바뀐 게 흥미로웠어요. 재단이 가진 ETH 일부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단이 장기적인 개발 로드맵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아, 그렇죠. 운영 예산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수조 달러 보안을 책임져야 할 조직이 시장 상황에 따라 휘청거려서는 안 되니까요. 재단이 더 성숙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상반기를 보내고 2025년 12월 3일 두 번째 메인 이벤트인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됩니다. 네, 하반기의 빅 이벤트였죠. 푸사카는 기술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더리움이 이제부터 1년에 2번 반기별로 예측 가능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 새로운 개발 주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전에는 개발자들이 다음 업그레이드가 언제일지 몰라서 머지 올 때까지 숨 참는다는 밈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그 밈 봤어요. 업그레이드 주기가 불규칙해서 생태계 참여자들이 예측하고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제 반기별로 딱딱 주기가 생기면서 디앱 개발자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로드맵을 계획할 수 있게 된 거죠. 혁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군요. 그럼 푸사카가 가져온 기술적인 변화들도 한번 짚어보죠. 이것도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할까요? 푸사카는 L2 확장 가속화, 네트워크 효율 증대, 그리고 파편화된 L2 경험을 하나로 묶으려는 기반 작업,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짚어볼 수 있어요. 4가지요? 네. 첫 번째가 Peerless입니다. 피어데스, 조금 생소한데요. 팩트라의 블럭 확장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팩트라에서 L2를 위한 데이터 통로, 즉 블록을 넓혔다면 Peerless는 그 통로로 오가는 데이터를 더 효율적이고 분산된 방식으로 검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다음 단계 기술입니다. 아, 다음 단계. 네, L2 확장의 다음 병목 현상을 미리 해결하려는 시도죠. L2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길을 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터럽 레이어, 상호 운영 계층이군요. 아, 이건 진짜. 고통의 시작이죠. 네, 요즘 사용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하려는 시도 같아요. L2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산 옮기는 것도 복잡하고 사용자 경험이 다 쪼개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파편화가 심각했죠. 저도 진짜 A라는 L2에서 B라는 L2로 뭐 좀 옮기려고 브리지 쓰다가 머리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 노력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가 여러 L2를 마치 하나의 체인처럼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앱에서 다른 앱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요? 바로 그거죠. 이더리움 생태계의 파편화를 막고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움직이게 하려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 로드맵의 구체화. 이전까지는 좀 추상적인 논의에 그쳤던 것 같은데 코아크라는 제안이 나오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후사카를 기점으로 프로토콜 차원의 프라이버시 기능 구현 계획이 코아크 제안을 통해 검증 가능한 프라이버시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발전했어요. 검증 가능한 프라이버시. 네.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완벽하게 통제하면서도 트랜잭션의 유효성처럼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블록가스 한도를 60MB로 상향한 것. 이건 아주 직접적인 변화인데 사용자에게 어떤 체감을 주나요? 간단히 말해서 이더리움이라는 고속도로의 차선을 늘린 겁니다. 아, 차선 확장. 네. 블록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거래 처리 용량이 커졌으니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전체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죠. L1에서의 가스비 급등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가스비 문제와 관련해서 가스 선물 시장 논쟁도 있었던 게 기억나네요. 기술이 아니라 금융으로 풀려는 움직임이라 신선했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었습니다. 가스비가 급등할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금융 파생 상품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죠. 미래의 가스를 미리 사두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금융공학으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지만 수수료 변동성이라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에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네요. 연말쯤 되니까 개발자들이 다음 업그레이드 이름으로 해고타를 언급하면서 중기 로드맵을 더 명확히 했고요. 네, 다음 목적지를 제시했죠. 2025년이 이렇게 기초공사와 운영체계 설치에 집중했다면 2026년에 우리는 뭘 기대해야 할까요? 2026년의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2025년에 팩트라와 후사카를 통해 닦아놓은 이 모든 기반들이 과연 사용자가 직접 체감하는 수준으로 얼마나 구현되느냐.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손에 잡히는 제품과 서비스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팩트라가 약속했던 앱처럼 편한 스마트 월렛, 후사카가 기반을 닦은 파편화되지 않은 L2 경험, 그리고 더 강력해진 프라이버시 기능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쓰는 서비스에 얼마나 녹아드느냐가 2026년 이더리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기술적 준비는 끝났고 이제는 경험의 싸움이군요. 네, 이제 그 위에서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2025년 이더리움은 가격의 등락과는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상반기 팩토러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의 기초 체력을 다졌다면 하반기 후사카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운영체계, 즉 OS를 설치한 것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낡은 시스템을 그냥 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의 L2 중심 생태계를 위해서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을 한 해였죠.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무엇일까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국가의 인프라와 운영체제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때 과연 2025년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게 될까? 이제 기술적인 토대는 마련됐으니 그 위에서 무엇이 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더 큰 즐거움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